싸늘한 강의실 공기가 뺨을 스쳤다. 강하나는 맨 뒷자리 창가에 앉아 묵묵히 창밖을 응시했다. 잿빛 하늘 아래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세찬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마치 자신의 위태로운 처지를 대변하는 듯했다. 그녀의 짙은 갈색 피부와 곱슬거리는 머리카락은 대한민국이라는 단일 민족 국가에서 유독 튀는 존재감을 드러냈다. 어릴 적부터 익숙해진 호기심과 불편함이 뒤섞인 시선들. 그 시선들은 보이지 않는 유리벽이 되어 그녀를 세상과 격리시켰다. 야, 강하나, 또 혼자 센치한 척이야? 귓가에 날카롭게 파고드는 목소리. 최지훈이었다. 그는 오늘도 어김없이 자신의 무리들을 대동하고 하나의 신경을 긁었다. 유복한 집안 배경, 훤칠한 키와 하얀 피부, 세련된 옷차림. 그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가 가지지 못한 것들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하나는 대꾸하지 않았다. 무시가 최선이라는 것을 오랜 경험으로 터득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침묵은 지훈의 오만함을 더욱 부추길 뿐이었다. 어이, 깜둥이, 내 말 안 들려? 깜둥이. 지훈이 하나에게 붙인 경멸적인 별명이었다. 그 단어가 나올 때마다 하나의 심장은 얼음 송곳으로 찔리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무표정. 그것이 그녀가 세상을 향해 두를 수 있는 유일한 갑옷이었다. 지훈의 무리 중 하나가 키득거리며 맞장구를 쳤다. 지훈아, 쟤 원래 말 없잖아. 혹시 한국말 못 알아듣는 거 아냐? 아프리카에서 온 지 얼마 안 됐나?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강의실에 퍼졌다. 몇몇 학생들은 못 들은 척 고개를 숙였고 몇몇은 흥미롭다는 듯이 이쪽을 쳐다봤다. 아무도 하나를 위해 나서지 않았다. 언제나처럼. 그때 누군가 지훈의 어깨를 툭 쳤다. 박선우였다. 하나가 이 삭막한 대학 생활에서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 야, 최지훈, 그만 좀 해라. 유치하게 왜 그래? 선우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실려 있었다. 지훈은 선우를 흘깃 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뭐야, 박선우? 네가 제 변호사라도 되냐? 아니면 혹시 내 취향이 좀 독특한가? 지훈의 말에 선우의 얼굴이 굳어졌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지훈과 말을 섞지 않겠다는 듯 하나의 옆자리에 와서 앉았다. 지훈은 재미없다는 듯 혀를 차며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그의 무리들도 낄낄거리며 뒤따랐다. 괜찮아? 선우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하나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며 짧게 대답했다. 응. 하지만 그녀의 속은 들끓고 있었다. 분노, 수치심, 절망감. 그리고 그 모든 감정의 밑바닥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싹터온 그러나 애써 외면해온 어떤 검은 감정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날 오후 하나는 교내 공모전 마감 준비로 바빴다. 차세대 리더 육성 프로그램 장학금. 그것은 그녀에게 단순한 장학금 이상의 의미였다. 지긋지긋한 아르바이트에서 벗어나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어쩌면 이 잿빛 현실을 벗어날 수 있는 한 줄기 희망이었다. 홀어머니 밑에서 경제적으로 어렵게 자란 그녀에게 이 공모전은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었다. 며칠 밤을 새워가며 준비한 발표 자료를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컴퓨터 화면이 검게 변하더니 알 수 없는 오류 메시지가 뜨기 시작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몇 번을 재부팅하고 파일을 열어보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망가뜨린 것처럼 파일은 복구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 있었다.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화면만 바라보고 있던 하나의 머릿속에 오늘 아침 강의실에서 자신을 보며 비웃던 최지훈의 얼굴이 떠올랐다. 설마, 아니겠지. 아무리 그라도 이런 짓까지 할 리가. 하지만 불안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다. 마감 시간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다. 발표 자료 없이는 공모전 참가는 불가능했다. 그녀의 모든 노력과 희망이 물거품이 될 위기였다. 결국 하나는 공모전에 참가하지 못했다. 담당 조교는 안타깝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 허탈한 발걸음으로 강의실을 나서는데 복도 저편에서 익숙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최지훈과 그의 무리들이었다. 야, 최지훈, 너 진짜 대박이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 그깟 깜둥이 하나 골탕 먹이는 거 일도 아니지. 지훈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떠들고 있었다. 걔 표정 봤냐? 완전 똥 씹은 표정. 꼴 좋다, 아주. 하나의 온몸에서 피가 거꾸로 솟는 듯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다. 그들이었다. 역시 그들이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단지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 재미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녀의 간절한 희망을 짓밟아버린 것이다. 하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아픔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이나 절망이 아니었다. 그 자리에는 차갑고 단단한 마치 잘 벼린 칼날 같은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날 밤 하나는 자신의 좁고 어두운 자취방 침대에 누워 잠 못 이루고 뒤척였다. 천장에 매달린 낡은 형광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방안을 밝혔다. 어린 시절부터 겪어온 수많은 차별과 모욕의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외모 때문에 놀림받았던 기억, 아무런 잘못 없이 오해받았던 기억, 도움을 청해도 외면당했던 기억들. 그 모든 기억의 끝에는 항상 최지훈의 오만한 얼굴이 있었다. 그는 마치 하나의 불행을 먹고 자라는 악마처럼 그녀의 삶 곳곳에 깊은 상처를 새겨놓았다. 이제껏 그녀는 그저 참아왔다.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이 끝날 거라고, 언젠가는 자신도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막연히 기대하며 견뎌왔다. 하지만 오늘 그녀는 깨달았다. 기다리기만 해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세상은 약자의 고통에 무관심하며 악인은 너무나 쉽게 선의를 짓밟는다는 것을.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짓밟힌 존엄성을 되찾기 위한 처절한 절규였고 불의에 맞서 싸우겠다는 단호한 결의였다. 하나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창밖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강한 한은 없었다. 그녀는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자들에게 그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할 것이라고 차가운 밤 공기를 향해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셔속삭였다. 복수의 서막은 그렇게 아주 조용히 올랐다. 첫 번째 목표는 최지훈을 철저히 분석하는 것이었다. 하나는 그의 모든 것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의 SNS 계정, 주변 인물들의 평판, 자주 가는 장소, 생활 패턴, 사소한 습관까지 마치 그림자처럼 그의 뒤를 쫓으며 정보를 수집했다. 밤에는 낡은 노트북으로 인터넷을 뒤지며 그와 관련된 기사나 소문들을 샅샅이 훑었다. 때로는 도서관에서 관련 서적을 찾아보며 범죄 심리학이나 정보 분석 기법을 독학하기도 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냉철하고 집요했다. 박선우는 그런 하나의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했다. 예전에 소극적이고 내성적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어딘가 모르게 차갑고 날카로운 분위기를 풍기는 하나가 그는 낯설고 불안했다. 하나야, 너 요즘 무슨 일 있어? 안색이 너무 안 좋아. 선우의 걱정스러운 물음에 하나는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선우는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하나의 눈빛 속에 숨겨진 어두운 그림자를 보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몇 번이고 하나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으라고 권했지만 하나는 번번이 입을 닫았다. 그녀는 이미 선우조차 자신의 계획에 끌어들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것은 온전히 그녀 혼자만의 싸움이어야 했다. 어느 날 하나는 최지훈이 주말마다 강남의 한 고급 클럽에서 유흥을 즐긴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그곳은 정재계 유력 인사들의 자제들이나 연예인들이 주로 찾는, 일반인들은 출입조차 쉽지 않은 곳이었다. 하나는 며칠 동안 클럽 주변을 맴돌며 내부 구조와 보안 시스템을 파악했다. 그리고 마침내 기회를 잡았다. 클럽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지인의 도움을 받아 하루 동안 임시 직원으로 잠입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어두컴컴한 클럽 안은 현란한 조명과 시끄러운 음악, 그리고 술과 향수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하나는 눈에 띄지 않도록 구석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면서도 예리한 시선으로 최지훈을 찾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VIP 룸에서 여자들에게 둘러싸여 술을 마시고 있는 최지훈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는 조금 전 자신에게 끔찍한 모욕을 안겨준 장본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세상 케어프리한 표정으로 웃고 떠들고 있었다. 하나의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저 오만하고 경박한 웃음소리. 오늘 밤 저 웃음소리를 영원히 지워버릴 것이다. 하나는 미리 준비해간 소형 녹음기를 몰래 작동시켰다. 그리고 최지훈이 있는 VIP룸 근처를 맴돌며 그의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했다. 그는 술에 취해 거침없이 속내를 드러내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고 자신의 집안 배경을 과시하며
심지어는 자신이 과거에 저질렀던 또 다른 비도덕적인 행위들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떠벌리고 있었다. 그 대화 내용 중에는 최근 학교 내에서도 불거진 익명의 고발 사건의 배후가 자신임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도 포함되어 있었다. 걸려들었어. 하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이것은 최지훈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었다. 조용히 클럽을 빠져나온 하나는 곧바로 자신의 자취방으로 돌아와 녹음된 내용을 확인했다. 예상대로 최지훈의 목소리는 그의 오만함과 부도덕함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하나는 밤새도록 녹취록을 정리하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편집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익명으로 학교 신문사와 몇몇 인터넷 언론사에 제보 메일을 보냈다. 며칠 뒤 파장은 생각보다 컸다. 명문 사립대 재벌 2세의 충격적인 이중생활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인터넷을 도배하기 시작했다. 녹취록의 일부 내용과 함께 최지훈의 이니셜이 공개되자 네티즌들은 순식간에 그의 신상을 특정해냈고 그의 SNS는 비난과 욕설로 뒤덮였다. 학교 측에서도 진상조사에 착수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최지훈은 당황했다. 그는 자신의 비밀스러운 대화가 어떻게 외부로 유출되었는지 전혀 짐작하지 못했다. 처음에는 이츠모노 요원이 돈과 권력으로 사건을 무마하려 했지만 이미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된 상태였다. 그는 대외적으로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뒤에서는 불안감에 휩싸여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야 했다. 이것은 하나의 복수극의 시작에 불과했다. 그녀는 최지훈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그의 사회적 평판, 그의 인간관계, 그리고 그가 당연하게 누려왔던 모든 특권들을 하나씩 아주 처절하게 부서뜨릴 계획이었다. 최지훈에 대한 1차 공격은 성공적이었다. 그의 추악한 이면이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그가 공들여 쌓아올린 매너 좋고 능력 있는 엄친아 이미지는 산산조각이 났다. 학교 내에서는 그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그를 따르던 무리들도 하나둘씩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하나는 여기서 멈출 생각이 없었다.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다. 그녀의 다음 목표는 최지훈이 현재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청년 창업 지원 프로젝트였다. 이 프로젝트는 그의 아버지 회사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성공적으로 이끌 경우 회사 내에서 그의 입지를 확고히 다질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다. 최지훈은 이 프로젝트에 사활을 걸고 있었다. 하나는 밤낮으로 프로젝트 관련 정보를 수집했다. 최지훈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참여기업 명단, 심사위원 정보까지. 그녀는 마치 숙련된 탐정처럼 작은 단서 하나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분석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약점을 찾아냈다. 최지훈이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이라고 내세운 아이템이 사실은 한 중소기업의 아이디어를 도용한 것이라는 정황을 포착한 것이다. 하나는 익명의 내부 고발자 행세를 하며 해당 중소기업 대표에게 접근했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대표도 하나가 제시하는 구체적인 증거들, 최지훈과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 미팅 기록 등. 물론 하나가 교묘하게 위조하거나 과장한 부분도 있었다 할 보고는 분노를 터뜨렸다. 그는 즉시 언론에 이 사실을 폭로했고 최지훈의 프로젝트는 심각한 도덕성 논란에 휩싸였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하나는 최지훈이 프로젝트 자금을 일부 횡령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증거, 이것 역시 그녀가 만들어낸 가짜 장부와 영수증이었다를 익명으로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에 제보했다. 세무조사와 금융조사가 시작되자 최지훈의 아버지 회사 주가는 폭락했고 최지훈은 회사 내에서 모든 직위와 권한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다. 최지훈은 미칠 지경이었다. 연이은 악재 속에서 그는 점차 이성을 잃어갔다. 한때 그를 떠받들던 사람들은 이제 그를 벌레 보듯 피했고 믿었던 아버지마저 싸늘한 시선으로 그를 대했다. 그는 이 모든 불행의 배후에 누군가가 있다고 확신했지만 그 실체를 잡을 수가 없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그물에 갇힌 물고기처럼 발버둥 칠수록 더욱 외가매일 뿐이었다. 박선우는 그런 최지훈의 몰락을 복잡한 심경으로 지켜보았다. 물론 최지훈이 그동안 저지른 악행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하나의 복수 방식이 너무나 냉혹하고 치밀하다는 생각에 섬뜩함을 느끼기도 했다. 하나야, 이제 그만하면 안 될까? 최지훈은 이미 충분히 벌을 받은 것 같아.
선우의 간절한 만류에도 하나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다. 아니, 아직 멀었어. 그는 내가 겪었던 고통의 100분의 1도 느끼지 못했을 거야. 하나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녀의 마음속 복수의 불꽃은 아직 꺼지지 않고 더욱 거세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최지훈이 가진 마지막 한 조각의 자존심까지 산산이 부서뜨릴 작정이었다. 하나의 마지막 목표는 최지훈의 가장 내밀한 부분을 공격하는 것이었다. 그가 오랫동안 공들여온, 그리고 그의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여자친구 서유진이었다. 서유진은 유명 로펌 대표의 딸로 미모와 지성을 겸비한 최지훈에게는 과시용 트로피와도 같은 존재였다. 하나는 서유진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 같은 교양 수업을 듣는다는 핑계로 자연스럽게 말을 걸고 그녀의 고민을 들어주며 조금씩 신뢰를 쌓아갔다. 서유진은 겉으로는 도도해 보였지만 사실은 타인의 인정과 애정에 목마른 여린 구석이 있는 여자였다. 하나는 그런 서유진의 심리를 교묘하게 파고들었다. 어느 정도 친분이 쌓였다고 판단했을 때 하나는 마치 우연을 가장한 것처럼 최지훈의 실체에 대한 힌트들을 서유진에게 흘리기 시작했다. 최지훈이 과거 다른 여자들에게 얼마나 무책임하고 폭력적으로 대했는지, 그리고 현재도 뒤에서는 얼마나 문란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었다. 물론 그 이야기들 중 상당수는 하나가 꾸며내거나 과장한 내용이었지만 이미 최지훈에 대한 사회적 편판이 바닥으로 떨어진 상태였기에 서유진은 쉽게 흔들렸다. 결정타는 하나가 익명으로 서유진에게 보낸 한 편의 동영상이었다. 그 동영상에는 최지훈이 다른 여자와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이 교묘하게 편집되어 담겨 있었다. 물론 그 여자는 하나가 고용한 대역이었고 영상 자체도 조작된 것이었다. 동영상을 본 서유진은 엄청난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였다. 그녀는 즉시 최지훈에게 이별을 통보했고 그와의 약혼마저 파기해버렸다. 언론은 이 사실을 대서특필했고 최지훈은 바람둥이 파렴치한이라는 낙인까지 찍히며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했다. 모든 것을 잃은 최지훈은 폐인처럼 변해갔다. 그는 매일 술에 절어 살았고 사람들을 기피했으며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다. 한때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했던 그의 눈빛은 이제 공허함과 절망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느 비 오는 날 밤, 최지훈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하나의 자취방을 찾아왔다.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연 하나는 초췌하고 망가진 그의 모습에 잠시 놀랐지만 이내 냉정을 되찾았다. 내년 짓이지? 네가 꾸민 짓이지, 강하나. 최지훈은 악에 받쳐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리고 있었다. 하나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어떠한 동정심도 연민도 없었다. 오직 싸늘한 경멸만이 담겨 있을 뿐이었다. 왜 그랬어? 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대체 왜? 최지훈은 거의 울부짖듯 절규했다. 하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비처럼 차갑고 낮게 깔렸다. 넌 아직도 모르는구나. 네가 나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줬는지. 닥쳐! 너 같은 년이 뭘 안다고. 내가 뭘 아냐고. 하나는 싸늘하게 웃었다. 나는 네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꿈을 짓밟았을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알아. 네가 나를 벌레 보듯 쳐다보며 모욕했을 때 내 자존심이 얼마나 갈기갈기 찢어졌는지도 알고. 그리고 이제 너도 조금은 알게 되겠지.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최지훈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마치 허물어지듯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기 시작했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사자처럼 굴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지금 그의 앞에는 초라하고 비참한 패배자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하나는 그런 그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복수가 끝났다는 안도감보다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공허함이 그녀의 마음을 채웠다. 이것이 과연 그녀가 원했던 결과였을까? 최지훈이 떠난 후 하나는 방 안에 홀로 남았다.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한참 동안 창가에 서서 어둠 속으로 떨어지는 빗방울들을 바라보았다. 마음 한구석이 시리도록 아팠다. 복수는 끝났지만 그녀의 상처는 조금도 아물지 않은 것 같았다. 어쩌면 복수라는 것은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상처를 남기는 행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하나는 작은 가방 하나만을 챙겨 자취방을 나섰다.
그녀는 학교에 자퇴서를 제출했고 박선우에게는 짧은 문자 메시지 하나만을 남겼다. 선우야, 그동안 고마웠어. 나 먼저 떠날게. 나 찾지 마. 그녀는 서울역에서 가장 빠른 시간에 가장 먼 곳으로 향하는 기차표를 끊었다. 기차가 플랫폼을 서서히 빠져나가기 시작했을 때 하나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마지막으로 눈에 담았다. 익숙했던 도시의 소음과 불빛들이 점차 멀어져 갔다. 그녀는 이제 과거의 강하나가 아니었다. 복수는 그녀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위한 아주 작은 용기를 주기도 했다. 그녀의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했지만 더 이상 과거의 그늘에 갇혀 살지는 않을 것이라고 그녀는 조용히 다짐했다. 기차는 어둠을 뚫고 남쪽으로, 더 남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창밖에는 어느새 비가 그치고 희미하게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하나는 창에 머리를 기댄 채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입가에는 아주 오랜만에 희미하지만 분명한 미소가 떠올랐다.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해방일지도 모른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는 것. 그리고 아무도 자신을 알지 못하는 곳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 그것이 그녀가 선택한 마지막 복수이자 동시에 자기 자신을 위한 구원일지도 몰랐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강하나는 이제 서연이라는 새 이름으로 남해의 작은 섬마을에서 살고 있었다. 그녀는 작은 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하며 조용하고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곱슬머리는 단정하게 묶거나 짧게 잘랐고 피부색은 여전히 남들보다 조금 어두웠지만 섬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외모에 대해 더 이상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그녀는 그저 서울에서 온 조용한 도서관 아가씨일 뿐이었다. 하나는 가끔 밤바다를 바라보며 지난 날들을 떠올리곤 했다. 최지훈에 대한 복수, 그리고 그 후의 공허함.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완전히 편안한 것도 아니었다. 복수는 상처를 남겼고 그 상처는 시간이 흘러도 희미해질 뿐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도서관으로 낯선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서연 씨, 혹시 강하나 씨 아니세요?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 박선우였다. 하나의 심장이 세차 뛰기 시작했다. 어떻게 그가 자신을 찾아냈을까? 누구세요?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나야, 선우, 박선우. 기억 안 나? 선우의 목소리에는 반가움과 안타까움이 뒤섞여 있었다. 어떻게? 여길. 오래 걸렸어. 하지만 꼭 한번 다시 보고 싶었어. 하나야. 아니, 서연아. 하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수많은 감정들이 폭풍형처럼 휘몰아쳤다. 과거를 완전히 잊고 살아가고 싶었지만 동시에 누군가가 자신을 기억해 주기를 바랐던 이중적인 마음. 며칠 후 선우가 섬마을로 찾아왔다. 몇 년 만에 마주한 그는 예전보다 조금 더 성숙해 보였지만 따뜻한 눈빛만은 변함이 없었다. 두 사람은 해변을 거닐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선우는 그동안 하나가 떠난 후 최지훈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학교와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최지훈은 모든 것을 잃고 폐인이 되었고 그의 가족들도 예전 같은 위세를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고 했다. 그의 몰락은 많은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렸고 학교 내에서도 약자에 대한 괴롭힘이나 차별 문제가 공론화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했다. 네가 옳았다고 말할 수는 없어. 하나야, 네 방식이 너무나 위험하고 극단적이었으니까. 하지만 내 덕분에 아주 작은 변화라도 시작될 수 있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선우의 말에 하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멀리 수평선을 바라볼 뿐이었다. 이제 그만 과거의 짐을 내려놓아도 되지 않을까. 너는 충분히 아팠고 충분히 싸웠어. 선우는 진심으로 그녀를 위로했다. 하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선우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 속에서 그녀는 오랜만에 진정한 이해와 위로를 발견했다. 어쩌면 이것이 그녀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구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누군가에게 온전히 이해받고 용서받는 것. 고마워, 선우야, 와줘서. 하나의 목소리는 조금 잠겨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게 들렸다. 선우는 며칠 동안 섬에 머물다 서울로 돌아갔다. 그는 더 이상 하나에게 과거에 대해 묻거나 미래에 대해 충고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녀의 곁을 지켜주었을 뿐이었다. 선우가 떠난 후 하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지만 예전처럼 외롭거나 고독하지는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주 작은 온기가 남아 있었다. 그것은 선우가 남기고 간 우정이었고 어쩌면 자기 자신에 대한 아주 작은 용서였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여전히 도서관에서 일하고 밤에는 바닷가를 산책하며 책을 읽었다. 그녀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녀 자신은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다.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잊을 수는 없겠지만 더 이상 그 상처에 얽매여 살지는 않을 것이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겨울이 찾아왔다. 섬마을에는 첫눈이 내렸다. 하얀 눈송이들이 온 세상을 깨끗하게 뒤덮는 모습을 보며 하나는 자신의 마음속에도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하얀 도화지가 펼쳐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조용히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과거의 아픔을 넘어선 자의 평온함이었고 미래를 향한 조용한 기대감이었다. 그녀의 진짜 이야기는 어쩌면 지금부터 시작될지도 몰랐다. 최지훈의 몰락 이후 강남 일대에서는 한동안 그의 이야기가 입방아에 오르내렸다. 한때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방자하게 굴던 젊은이가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진 사건은 많은 이들에게 흥미로운 가십거리이자 동시에 서늘한 교훈을 안겨주었다. 어떤 이들은 그의 몰락을 통쾌해했고 어떤 이들은 그 배경에 숨겨진 더 큰 권력의 암투를 의심했으며 또 어떤 이들은 인간사의 허무함을 곱씹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최지훈이라는 이름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차 희미해져 갔다. 세상은 늘 그렇듯 새로운 스캔들과 이슈들로 빠르게 채워졌고 과거의 인물들은 쉽게 잊혀갔다. 강하나, 아니 서연은 남해의 작은 섬에서 자신만의 시간을 조용히 쌓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고 복수심이라는 뜨거운 불덩이도 가슴속에서 차갑게 식어 있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잔잔한 파도소리 같은 평온함과 작은 풀꽃을 발견하는 기쁨 같은 소박한 행복들이 채워지고 있었다. 그녀는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거나 마을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어드리기도 했다. 처음에는 낯설어하던 섬 사람들도 점차 그녀의 진심을 알아보고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녀의 피부색이나 곱슬머리는 더 이상 호기심이나 차별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저 서연 아가씨를 이루는 하나의 특징일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봄날 도서관으로 한 통의 편지가 배달되었다. 발신인은 박선우였다. 편지에는 그가 최근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과 함께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고 싶다는 그의 오랜 꿈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편지의 마지막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다. 서연아, 네가 어디에 있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나는 항상 너를 응원할 거야. 그리고 언젠가 네가 세상으로 다시 나올 준비가 되었을 때 그때는 내가 너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게. 그러니 너무 오랫동안 숨어있지만은 마. 세상은 여전히 불공평하고 부조리한 일들로 가득하지만 그래도 아주 작은 희망과 변화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나는 믿고 싶으니까. 서연은 편지를 읽으며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따뜻한 감동과 고마움의 눈물이었다. 자신을 잊지 않고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여전히 자신을 믿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위로가 되었다. 그녀는 한참 동안 편지를 가슴에 품고 있었다. 그리고 문득 자신도 누군가에게 선우와 같은 존재가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신의 이야기가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고통받고 있을 또 다른 강하나들에게 작은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다. 과거의 그림자가 다시 자신을 덮쳐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도 여전히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거나 숨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것을 극복해낸 자신의 힘을 믿고 싶었다. 그날 이후 서연은 조금씩 세상 밖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섬마을에서 틈틈이 글을 쓰기 시작했다.
자신의 경험과 감정들을 솔직하게 담아낸 글들이었다. 처음에는 일기처럼 시작했지만 점차 하나의 완성된 이야기의 형태를 갖추어갔다. 그녀의 글 속에는 차별과 폭력에 대한 고발뿐만 아니라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 과정에서의 희망과 용기도 담겨 있었다. 몇 달 후 서연은 용기를 내어 자신의 원고를 한 출판사에 보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출판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그녀의 이야기가 책으로 출간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책이 출간되고 세상에 알려지기까지는 많은 용기가 필요했다. 자신의 과거가 다시 한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수도 있다는 두려움, 그리고 또 다른 비난과 오해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 하지만 서연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세상의 모든 강한 아들에게 당신들은 혼자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 책의 제목은 경계선 위의 아이였다. 그녀의 삶을 가장 잘 함축하는 제목이었다. 책은 출간되자마자 큰 반향을 일으켰다. 많은 독자들이 그녀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고 그녀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했다. 특히 비슷한 아픔을 가진 소수자들과 사회적 약자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주었다. 물론 비판적인 시각도 있었다. 그녀의 복수 방식이 지나치게 극단적이었다는 지적, 그리고 과거의 잘못을 미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그 모든 평가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였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부정하거나 미화할 생각은 없었다. 다만 자신의 경험을 통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함께 고민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작은 노력들을 함께 해나가고 싶었을 뿐이었다. 책 출간 이후 서연은 강연 요청을 받기도 하고 인권단체와 함께 활동하기도 하면서 조금씩 세상과 소통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어있는 존재가 아니었다.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존재로 조금씩 성장해가고 있었다. 어느 강연회에서 한 젊은 여성이 그녀에게 질문을 던졌다. 작가님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대답했다. 절대로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마세요. 세상이 아무리 당신을 부정하고 상처 주려 해도 당신의 가치는 변하지 않아요. 당신 안에는 분명히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한 힘이 숨겨져 있을 거예요. 그 힘을 믿으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다. 강연회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을 붉혔다. 강연이 끝나고 서연은 대기실에서 창밖을 내다보았다. 어느새 해가 저물고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켜지고 있었다. 과거 그녀에게 절망과 고통을 안겨주었던 그 도시의 풍경이 이제는 어딘가 모르게 따뜻하고 희망차게 느껴졌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예술로 승화시켰고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전하고 있었다. 그녀의 복수는 어쩌면 아직 끝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복수는 파괴가 아닌 창조를, 증오가 아닌 사랑을 향하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그녀가 찾아낸 진정한 의미의 복수이자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 길이었다. 문득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이 진동했다. 박선우에게서 온 문자였다. 오늘 강연 정말 멋졌어, 서연아. 내가 자랑스러워. 서연은 휴대폰을 보며 잔잔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곁에는 여전히 그녀를 믿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더 나은 세상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그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로웠다. 어둠은 지나갔고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